아버지, 도장만 찍으시면 됩니다. 68세 한세진 앞에 펼쳐진 상속 서류. 하지만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너희는 내 목숨값 3천만 원도 아까워했지. 이제 와서 10억을 달라고? 과연 세진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새하얀 병원 복도에서 68세 한세진은 창백한 얼굴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가을비가 내리는 뿌연 하늘이 마치 그의 심정을 대변하는 듯 했습니다. 병실 안에는 소독약 냄새가 진하게 배어 있었고 옆 침대 환자는 가족들에 둘러싸여 담소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세진에게는 더욱 쓸쓸함을 안겨주었습니다. 의사의 말이 아직도 귓가를 생생하게 맴돌았습니다. 한세진 환자분, 간경화가 상당히 진행되었습니다. 말기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간 이식이나 집중 치료를 시작하려면 최소 3천만 원은 각오하셔야 합니다. 3천만 원. 세진에게는 하늘의 별 따기만큼 큰 돈이었습니다. 평생을 새벽 5시에 일어나 철물점 셔터를 올리고 9시가 넘어서야 문을 닫으며 뼈 빠지게 일해왔지만 통장에 남은 건 고작 몇백만 원의 적금뿐이었습니다. 아들의 결혼 자금으로 대부분의 돈을 써버린 탓이었습니다. 세진은 40년간 철물점을 운영하며 동네 사람들에게 외상도 많이 해주었습니다. 아저씨, 다음 달에 갚을게요라며 가져간 목값, 전선값들이 수천만 원은 될 터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을 따지고 들 성격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자식들이 있지 않은가. 큰아들 정호는 대기업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제는 아버지의 든든한 기댈 언덕이 되어줄 거라고 세진은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세진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노안 때문에 번호 찾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번호를 누르는 동안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입술이 바짝 말라 있었고 손바닥에는 식은땀이 배어나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기다린 뒤에야 연결음이 끝나고 아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는 어딘지 귀찮다는 듯 건조했습니다.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바쁜데 빨리 말씀하세요. 세진은 목이 메어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가래가 끼어 기침을 몇 번 한 뒤에야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정호야, 미안하다.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했다. 간경화 말기래. 의사가 치료를 시작하려면 돈이 좀 필요하다고 하는데 3천만 원 정도 든다고 하더라. 전화기 너머로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세진은 심장이 멈춘 것처럼 숨을 죽이고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돌아온 것은 차가운 한숨 소리였습니다. 아이고, 아버지, 3천만 원이 얼마나 큰 돈인지 아세요? 저희가 그런 돈이 어디 있어요? 회사 일도 바쁘고. 그런데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곧이어 며느리 혜진이 전화를 가로채며 더욱 싸늘한 목소리로 말한 것입니다. 아버님, 죄송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아버님 연세도 이제 많으시고 그 돈으로 치료해봐야 얼마나 더 사실지도 의문이에요. 세진은 마치 머리를 둔기로 얻어맞은 것 같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차라리 그 돈으로 저희 아이들 미래에 투자하는 게 더 현명하지 않을까요? 준석이 미국 유학 준비하는데 돈이 얼마나 드는지 아세요? 아버님도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시고 이해해 주실 거라 생각해요. 바쁘니까 끊을게요. 전화가 무정하게 끊어졌습니다. 휴대폰이 세진의 떨리는 손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플라스틱 케이스가 깨지면서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새하얀 병실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마치 그의 마음이 깨지는 소리 같았습니다. 세진은 고개를 푹 숙이고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40년 동안 철물점에서 구부러진 허리, 거친 손, 그 모든 것이 무엇을 위한 것이었을까요? 내가 평생 뭘 위해 살았단 말이냐? 내 목숨보다 손자들 돈이 더 소중한 거냐? 주름진 두 뺨을 타고 뜨거운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68년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절망스러운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옆 침대 환자 가족들의 웃음소리가 더욱 날카롭게 파고들었습니다. 7일 뒤 세진은 퇴원하여 철물점 앞 낡은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다리에는 낡은 담요를 덮고 있었고 손끝에 매달린 담배는 이미 다 타들어가고 있었지만 불을 끌 생각조차 없었습니다. 담배 연기가 바람에 흩날리며 그의 쓸쓸한 모습을 더욱 부각시켰습니다. 철물점은 문을 연 지 40년이 넘었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진 간판, 녹슨 셔터, 쌓여있는 먼지들이 세월의 무게를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하나둘 이사를 가고 대형마트와 인터넷 쇼핑이 생기면서 철물점을 찾는 이들도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세진은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담배를 입에 물었습니다. 바로 그때 이웃집 박순자 할머니가 급한 걸음으로 다가왔습니다. 손에는 휴대폰을 들고 있었고 얼굴에는 뭔가 놀란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세진 씨, 이거 좀 봐요. 이상한 사진을 봤어요. 순자 할머니가 휴대폰 화면을 세진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우리 막내딸이 여행사에서 일하는데 이 사진을 보냈어요. 혹시 이 사람들이 세진이 휴대폰 화면을 들여다보는 순간 그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화면 속에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푸른 바다를 배경으로 한 하와이 해변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정우와 혜진의 모습. 고급 리조트 수영장에서 칵테일을 들고 포즈를 취하는 모습. 아이들과 함께 고급 레스토랑에서 스테이크를 먹으며 찍은 가족 사진까지. 이게 언제 찍힌 사진이야? 세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제래요. 우리 딸이 담당하는 하와이 패키지 여행 고객들 사진인데 혹시 정우 씨 가족 아닌가 해서요. 세진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전 3천만 원이 어디 있냐고 했던 아들과 며느리가 지금 이 순간 수천만 원짜리 하와이 가족여행을 즐기고 있다니. 순자 할머니는 사진을 하나씩 넘겨가며 보여주었습니다. 명품 가방을 든 혜진, 골프복을 입고 골프채를 든 정호, 아이들과 함께 돌고래 쇼를 보며 웃는 모습들이 계속해서 나타났습니다. 세진 씨, 괜찮아요? 얼굴이 새하얗게 됐는데 세진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가슴 속 깊은 곳에서 뜨거운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아버지의 생사를 걱정하기는커녕 얼마나 더 사실지 의문이라고 했던 사람들이 하와이에서 웃으며 사진을 찍고 있다는 현실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리조트는 하루에 얼마나 들까? 세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우리 딸 말로는 이 패키지가 1인당 500만 원 정도 한다던데 4명이 가면 2천만 원은 넘을 거예요. 2천만 원. 아버지 치료비 3천만 원은 아깝다던 사람들이 가족여행에는 2천만 원을 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순자 할머니가 더 많은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비싼 스테이크하우스에서 와인을 마시는 모습, 명품 쇼핑몰에서 쇼핑백을 들고 있는 모습, 크루즈를 타며 즐거워하는 모습까지. 세진 씨,
혹시 정호 씨가 아버님 병원에 입원하신 거 알고 있나요? 세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알고 있어도 상관없다는 듯 하와이에서 휴가를 즐기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세진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완전히 부서져 버렸습니다. 아버지로서의 사랑, 가족에 대한 믿음, 혈육에 대한 정,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린 것 같았습니다. 고맙다. 순자야, 덕분에 정말 중요한 걸 알았네. 세진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뒤에서 낯익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혹시 세진 형님 맞지요? 세진이 고개를 돌리자 흰머리에 깊은 주름이 새겨진 얼굴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인자한 미소를 띤 얼굴이었습니다. 박노환. 젊은 시절 건설 현장에서 함께 막노동을 하며 막걸리 한 잔의 삶의 고달픔을 나누던 동료였습니다. 노환이, 야, 이게 정말 몇십 년 만이냐? 세진은 벌떡 일어나 그를 끌어안았습니다. 두 노인의 포옹은 젊은 시절의 우정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습니다. 노환은 세진을 한참 바라보더니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형님, 무슨 일 있으세요? 얼굴이 왜 이렇게 안 좋아 보여요? 많이 야위셨네. 세진은 주저하다가 결국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간경화 진단받은 것, 치료비 때문에 아들에게 전화했다가 차갑게 거절당한 것, 그리고 방금 본 하와이 여행 사진까지. 이야기를 듣는 동안 노환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주먹을 불끈 쥐며 분노를 참지 못했습니다. 형님, 그게 자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아버지가 죽어가시는데 하와이 여행이 더 중요하다고요?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노환은 눈시울이 붉어지며 세진의 앞에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형님, 덕분에 내가 사람 구실을 했습니다. 기억하시죠? 제가 공사 현장에서 떨어져서 다리를 다쳤을 때 형님이 병원비 200만 원을 선뜻 빌려주셨잖아요. 세진은 기억이 났습니다. 그때 노환은 아내를 잃고 홀로 아이 둘을 키우던 처지였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제가 다리 나을 때까지 석 달 동안 형님 집에서 밥까지 먹여주시고, 형님이 아니었으면 저는 진짜 길바닥에서 굶어 죽었을 겁니다. 노환의 목소리에 진심이 묻어났습니다. 그 은혜를 평생 잊지 않고 살았어요. 늘 언젠가는 갚아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세진은 손사래를 치며 말했습니다. 허허, 그런 옛날 얘기 끄집어내서 뭐하냐? 다 지난 일이고. 하지만 노환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형님. 이제는 제가 은혜 갚을 차례입니다. 치료비 제가 돕겠습니다. 노환은 명함을 꺼내서 세진에게 건네주었습니다. 박노환 종합건설 대표이사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형님, 덕분에 살아서 열심히 일할 수 있었고, 지금은 작은 건설회사지만 그래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3천만 원 정도는 충분히 도와드릴 수 있어요. 세진은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마치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만난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노환아, 너가 이렇게 찾아와 주니까 벌써 가슴이 뻥 뚫리고 살 것 같다. 정말 고맙다, 친구야. 두 노인은 다시 한번 꽉 끌어안았습니다. 40년 우정의 무게가 그 포옹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혈육보다 더 따뜻한 친구의 마음이 세진의 얼어붙은 가슴을 녹여주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뒤 노화는 두툼한 서류철과 돋보기를 들고 철물점으로 찾아왔습니다. 얼굴에는 뭔가 중요한 소식을 가져온 듯한 흥분이 어려 있었습니다. 형님, 이 땅에 대해서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세진은 의아한 눈빛으로 그를 맞았습니다. 뭔가? 이 낡은 철물점 땅이 노화는 서류철을 철물점 안쪽 낡은 테이블 위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먼지가 풀풀 날렸습니다. 형님, 이 땅 혹시 그냥 헐값에 넘기실 생각이셨죠? 세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뭘 어떻게 하겠냐? 장례비나 좀 남겨놓으면 다행이지. 이런 허름하고 낡은 철물점이 무슨 값어치가 있겠어. 기껏해야 3천만 원 정도나 받을까? 노화는 비닐봉지에서 신문 스크랩들을 꺼내 보였습니다. 형광펜으로 밑줄이 그어진 기사들이 여러 장 있었습니다. 형님, 이것 좀 보세요. 신문 일면에 큰 글씨로 쓰여진 헤드라인이 세진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신도시 재개발 프로젝트 최종 승인. 철물상가 구역 전면 재개발 확정. 세진은 돋보기를 쓰고 신문을 들여다보았습니다. 하지만 글씨가 작아서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써 있는 거야? 나 눈이 어두워서 잘 안 보인다. 노화는 기사를 크게 읽어주었습니다. 여기 보세요. 본 재개발 구역 내 상업지역 평당 보상가격은 최저 300만 원에서 최고 500만 원으로 책정되었으며 주거지역은 평당 25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책정되었다고 나와 있어요. 순간 세진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뭐라고? 평당 300만 원. 이 허름한 땅이 노화는 지도를 펼쳐 보이며 설명했습니다. 형님 철물점이 정확히 이 재개발 구역 한복판에 있어요. 상업지역으로 분류되어 있고요. 노화는 계산기를 꺼내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형님, 땅이 정확히 몇 평이죠? 한 280평 정도 될 거다. 철물점 건물이 120평. 앞마당하고 뒤쪽 창고까지 해서 280평 정도. 노화는 계산기를 두드리더니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형님, 280평에 평당 300만 원만 해도 8억 4천만 원이에요. 혹시 땅값이 더 오르면 평당 500만 원까지 가능하니까 최대 14억까지도 가능해요. 노화는 더 자세한 자료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형님, 여기가 단순한 재개발이 아니라 정부 주도의 신도시 계획이래요. 지하철 3개 노선이 지나가고 대형 쇼핑몰과 업무시설까지 들어선다고 하니까 땅값이 엄청나게 오를 거예요. 세진은 믿기지 않는다는 듯이 벽을 짚고 서 있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허허. 내가 이렇게 살아서 이런 날도 보는구나. 정말 10억 넘게 받는 거야? 노화는 공식 재개발 계획서를 펼쳐 보이며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형님, 이제 인생 다시 시작하시는 겁니다. 치료비 걱정은 이제 끝이에요. 제대로 된 큰 병원에서 최고의 치료 받으세요. 세진은 40년간 지켜온 낡은 철물점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녹슨 공구들, 먼지 쌓인 선반들, 페인트 칠이 벗겨진 벽들. 이 모든 것들이 갑자기 보물처럼 느껴졌습니다. 허허. 내가 이런 황금 위에 앉아서 40년을 살았는데도 몰랐구나. 하지만 노화나
세진의 표정이 갑자기 어두워졌습니다. 내 자식들이 이 소식을 알면 어떻게 될까? 노환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형님, 3천만 원도 주지 않던 자식들이 10억 넘는 땅이 있다는 걸 알면 아마 당장 달려올 거예요. 세진은 한숨을 깊게 내쉬었습니다. 눈물이 저절로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절망의 눈물이 아니라 복잡한 감정이 뒤섞인 눈물이었습니다. 소문은 생각보다 빠르게 퍼졌습니다. 재개발 소식이 동네에 알려지면서 세진의 철물점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떠돌기 시작했습니다. 철물점 할아버지가 대박 났다더라. 10억 넘게 받는다던데. 소문은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며 점점 과장되었고 결국 하와이에서 막 돌아온 정호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정호는 회사 동료로부터 이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급히 집으로 달려가 아내 혜진에게 이 소식을 알렸습니다. 여보, 큰일 났어. 아버지 철물점이 재개발 구역에 포함됐대. 혜진은 처음에는 믿지 않았지만 인터넷으로 재개발 소식을 확인한 뒤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여보, 이거 진짜면 어떡해? 우리가 아버님한테 그렇게 매정하게 굴었는데. 두 사람은 급히 차를 몰고 철물점으로 향했습니다. 하와이에서 찍은 사진들이 아직 핸드폰에 남아 있었지만 그런 것들은 이미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철물점 앞에 도착한 정호와 혜진은 숨을 고르며 문을 두드렸습니다. 아버지, 저희예요. 세진이 문을 열자 두 사람은 즉시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잘못했어요. 이제부터는 저희가 제대로 모실게요. 혜진은 눈물을 글썽이며 세진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아버님, 저희가 정말 철이 없었어요. 그때는 정신이 없어서. 제발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세진은 차갑게 웃으며 두 사람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하와이 여행은 재미있더냐? 순간 정호와 혜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들킬 줄은 몰랐던 모양이었습니다. 혜진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건 예전에 미리 예약해 둔 거라서 취소할 수가 없어서. 정호가 변명하듯 말했지만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세진의 목소리가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아버지 치료비 3천만 원은 없다면서. 하와이 여행 갈 2천만 원은 있었구나. 골프 치고, 헬리콥터 타고, 스테이크 먹으면서 웃던 사진 다 봤다. 순자 할머니가 보여줬다. 혜진이 급하게 해명했습니다. 아버님, 정말 죄송해요. 그때는 저희도 정신이 없었고, 회사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휴식이 필요했어요. 아버님이 아프신 줄 몰랐어요. 정호가 그냥 몸이 좀 안 좋으시다고만 해서. 하지만 세진의 표정은 더욱 차가워질 뿐이었습니다. 너희는 내 목숨값보다 가족 여행이 더 소중했지. 세진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날카로운 칼날처럼 두 사람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내가 병원에서 죽을지도 모른다고 했을 때 너희는 얼마나 더 사실지 의문이라고 했지. 아들이 울먹이며 매달렸습니다. 아버지, 정말 반성했어요.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예요. 저희가 매일 와서 모실게요. 하지만 세진은 고개를 저으며 문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하와이에서 웃으며 찍은 사진을 보는데 그 순간 너희 머릿속에 아버지 생각이 단 1초라도 있었느냐? 돌고래 쇼 보면서 웃을 때, 스테이크 먹으면서 건배할 때, 아버지는 병원 침대에서 혼자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다.
정우와 혜진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냐? 철컥. 문이 닫히자 밖에서 정우와 혜진이 울부짖는 소리가 골목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하지만 문은 다시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아들과 며느리는 쉽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 포기할 수 없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10억이 넘는 재산 때문이었습니다. 정호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회사 대출, 아파트 대출, 신용카드 빚까지 합치면 빚만 2억이 넘었습니다. 여기에 하와이 여행비까지 더해지니 숨이 막혔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10억을 받는다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정호와 혜진은 작전을 짰습니다. 일단 아버지의 마음을 돌려야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극진한 효도를 보여야 했습니다. 매일같이 철물점을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는 직접 끓인 미역국을 가져가고 점심에는 반찬을 가져다 주고 저녁에는 함께 식사하며 안부를 물었습니다. 아버지, 몸은 어떠세요? 약은 잘 드시고 계시죠? 아버지, 이거 몸에 좋다고 해서 비싼 걸로 골라왔어요. 꼭 드세요. 예전과는 180도 달라진 모습이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명절에도 얼굴 보기 힘들던 사람들이 매일 나타나 극진히 모시니 주변 이웃들도 신기해했습니다. 하지만 세진은 이들의 진짜 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나면서 세진도 약간 당황했습니다. 그토록 차갑게 굴던 아들과 며느리가 갑자기 이렇게 극진하게 모시니 진짜인가 헷갈릴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면서 세진은 이들의 진짜 속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집에 와서 요리하고 청소하는 동안 세진은 일부러 방에서 자는 척하며 그들의 대화를 엿들었습니다. 여보, 아버님한테 재산 얘기 언제쯤 꺼낼 거야? 혜진이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나도 대출 이자 때문에 신용등급 떨어지기 직전이야. 지금 얘기해야 땅값 치솟기 전에 처리할 수 있지. 정우의 목소리에도 조급함이 묻어났습니다. 맞아. 나도 카드값 때문에 연체될 뻔했어. 하와이 여행비 때문에 한 달 용돈이 다 날아갔다고. 아, 생각만 해도 너무 설렌다. 10억이면 우리 빚 다 갚고도 아파트 하나 더 살 수 있어. 아버님이 외아들인 자기한테 전부 상속해 주실 거잖아. 우리만 잘하면 돼. 세진은 이 모든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자신의 핸드폰에서 노환의 문자를 몰래 봤다는 것도, 자신의 땅이 10억 넘는 가치가 있다는 것도, 이미 알고 있다는 것도 다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세진은 속으로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결국 이들의 관심사는 오직 돈뿐이었습니다. 10억이라는 액수를 알게 된 후로 이렇게 극성스럽게 모시는 것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마침내 그들이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그날 저녁, 평소보다 더 정성스러운 저녁상을 차린 혜진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님, 그런데 혹시 철물점 땅 이야기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세진이 젓가락을 놓으며 물었습니다. 왜? 정호가 거들었습니다. 아니, 아버지 혼자 계시니까 저희가 관리를 도와드리려고요. 요즘 부동산 사기도 많고 혹시 감정평가 같은 거 받아보셨어요? 재개발 얘기도 들리던데. 혜진도 덧붙였습니다. 맞아요, 아버님. 요즘 땅값이 많이 올랐다던데
혹시 아버님이 모르시는 사이에 손해보시는 건 아닌지 걱정돼서요. 전문가한테 상담도 받아보시고 법적인 절차도 미리 준비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세진은 속으로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결국 이들의 관심사는 오직 돈뿐이었습니다. 글쎄, 잘 모르겠네. 그냥 낡은 땅인데 뭔 가치가 있겠어. 세진이 시치미를 떼자 정우와 혜진은 더욱 조급해졌습니다. 서로 눈빛을 교환한 후 혜진이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아버님, 저희가 미리 알아봤어요. 정우가 서류를 펼치며 설명했습니다. 상속 절차를 미리 해두시면 세금도 절약되고 나중에 복잡한 일도 없어져요. 혜진이 펜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여기 5군데만 도장 찍어 주시면 모든 게 깔끔하게 정리돼요. 아버님은 편하게 계시고 땅 관리는 저희가 다 알아서 할게요. 정우가 덧붙였습니다. 시간이 별로 없어요. 재개발 발표 나기 전에 미리 처리해야 세금 문제도 유리하고요. 세진은 그들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눈빛에서 탐욕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 순간 세진은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이들이 탐욕에 눈이 멀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끝까지 지켜보기로 말입니다. 그런 급한 일이 아니니까 천천히 생각해 보마. 세진의 대답에 정고와 혜진의 얼굴에 실망이 스쳤지만 아직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10억이라는 돈이 눈앞에서 사라질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며칠 더 지나자 정우와 혜진의 태도는 점점 더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처음에 급진한 효도는 온데간데 없고 이제는 거의 협박에 가까운 말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우의 회사에서는 대출 상환 독촉이 들어왔고 혜진도 카드 연체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시간이 촉박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정말 결정하셔야 해요. 그날 저녁 정우의 목소리에 초조함이 역력했습니다. 재개발 발표가 곧 나면 땅값이 폭등할 거예요. 그 전에 미리 처리해야 세금도 적게 내고 절차도 간단해져요. 혜진이 더욱 직설적으로 말했습니다. 아버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희도 빚이 있어요. 아파트 대출 이자만 매달 300만 원이 넘어가고 아이들 학원비도 한 달에 200만 원이에요. 하와이 여행비도 아직 다 못 갚았어요. 정말 급해요. 정우가 덧붙였습니다. 아버지 혼자서는 그 큰 돈 관리하기 어려우실 거예요. 사기꾼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저희가 도와드리는 게 맞지 않을까요? 가족끼리 미리 정리해 두는 게 서로한테 좋은 일이에요. 세진은 그들을 한참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만하거라. 괜히 이런저런 말 늘어놓지 말고 솔직하게 얘기해라. 너희가 원하는 게 뭔지. 너희는 내가 병원에서 죽어가고 있을 때는 관심도 없었으면서 10억짜리 땅이 있다는 걸 알고 나서 갑자기 효자 효부가 되었지. 내 핸드폰에서 노안이 문자 몰래 본 거 다 알고 있다. 순간 정우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들통이 난 것을 깨달았습니다. 혜진이 발끈했습니다. 그럼 어쩌자는 거예요? 저희도 살아야죠. 아버님 혼자 그 큰 돈 가지고 계실 거예요? 아버님 나이도 많으신데 어차피 오래 못 쓰실 거 아니에요. 순간 거실이 얼어붙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세진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래. 너희 본심이 그거였구나. 정우가 다급히 변명했습니다. 아버지, 혜진이가 말실수를. 아니다. 이제야 솔직한 얘기가 나왔네. 세진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도장만 찍어주시면 됩니다. 정우가 세진의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저희 정말 급해요. 다음 주까지 돈을 마련하지 못하면 집까지 넘어가요. 혜진도 서류를 들고 바짝 다가섰습니다. 아버님, 기회를 놓치면 다 손해예요. 지금 결정하세요. 세진은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당장 나가라! 더는 너희 꼴 보고 싶지 않다! 오늘로 다 끝이다! 오정호, 넌 내 아들이 아니다! 정호는 거의 반사적으로 아버지를 더 세게 붙잡았습니다. 혜진도 서류를 들고 달려들었습니다. 아버지, 도장만 찍으시면 됩니다. 너희는 내 목숨값 3천만 원도 아까워했지? 이제 와서 10억을 달라고? 순간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세진의 지팡이가 바닥에 굴러떨어졌고 찻자가 밀리면서 그 위에 있던 찻잔들과 그릇이 바닥에 떨어져 깨졌습니다. 놔라! 놔달라고! 세진이 몸을 비틀어 빠지려 하는 순간 균형을 잃고 뒤로 넘어졌습니다. 세진이 넘어지면서 머리를 탁자 모서리에 부딪히는 둔탁한 소리가 거실을 가득 메웠습니다. 아버지, 정우와 혜진이 깜짝 놀라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세진의 이마에서 피가 흘러내렸고 그는 바닥에 쓰러진 채 의식을 잃었습니다. 바로 그때 현관문이 벌컥 열리며 2명의 경찰관이 들어섰습니다. 경찰입니다. 신고를 받고 왔습니다. 이어서 정장을 입은 노한이 단정하게 옷을 여미며 들어왔습니다. 늦지 않아서 다행이군요. 노한의 얼굴은 차갑게 굳어 있었습니다. 응급차가 도착해 세진을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니었지만 몇 반을 꿰매야 했습니다. 그 사이 경찰서에서는 정우와 혜진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노한이 증인으로 나서서 지금까지의 모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이 두 사람은 환자의 아들과 며느리입니다. 환자가 간경화로 수술비가 필요하다고 했을 때 매정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다음날 하와이 가족 여행을 갔습니다. 비용이 2천만 원 정도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재개발 소식을 듣고는 갑자기 나타나서 재산을 넘기라고 강요했습니다. 노한은 핸드폰에서 하와이 여행 사진들을 보여주었습니다. 경찰관이 정우와 혜진을 번갈아 보며 물었습니다. 사실입니까? 정우는 변명하려 했지만 말문이 막혔습니다. 모든 증거가 너무 명확했기 때문입니다. 혜진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저희도 사정이 있었어요. 빚 때문에 정말 급했고, 그렇다고 아버님을 때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경찰관의 말에 두 사람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편 병원에서 응급처치를 받은 세진이 깨어났습니다. 노한이 침대 옆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형님, 괜찮으세요? 고맙다. 노환아, 너가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노한은 서류 가방을 열어 두꺼운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형님, 이미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무슨 준비? 형님의 재산을 공익재단에 기부하는 절차요. 어제 공증도 마쳤고 변호사 사무소에서 모든 서류를 완성했습니다. 세진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노환아, 너가 언제? 형님이 그 자식들 때문에 고민하시는 걸 보고 미리 준비했습니다. 혹시나 해서요. 노한은 서류를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형님 명의의 모든 재산이 한세진 공익재단으로 출연됩니다. 이 재단은 병원비가 없어 치료받지 못하는 환자들을 돕는 일을 하게 됩니다. 법적으로 완벽하게 처리되었고 그 누구도 이 일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세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노하나, 고맙다. 정말 고맙다. 이제 안심하세요. 그 자식들은 단 한 푼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경찰서에서 돌아온 노하는 세진에게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형님, 정호와 계진은 노인학대와 재물손괴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그들이 뭐라고 하던가? 처음에는 억울하다고 소리치더니 나중에는 용서해달라고 빌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죠. 세진은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40년 동안 키운 아들인데 형님,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마세요. 형님이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다음 날 정호와 혜진이 보석으로 풀려나와 병원으로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예전과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병실 문을 열고 들어온 그들의 얼굴은 초췌했고 옷차림도 말이 아니었습니다. 하루 만에 완전히 망가진 모습이었습니다. 아버지, 정호가 침대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혜진도 바닥에 엎드리며 울었습니다. 아버님, 저희 죽을 죄를 지었어요. 어떻게든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노한이 그들을 막아섰습니다. 지금 와서 무슨 소용입니까? 이미 모든 게 끝났어요. 노한은 공증 서류를 꺼내 보였습니다. 한세진 씨의 모든 재산은 공익재단에 기부되었습니다. 법적으로 완벽하게 처리된 상태예요. 두 분이 설사 무릎 꿇고 빌어도 바뀔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정호의 얼굴이 새파랗게 변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버지가 혼자 그런 결정을 내릴 리가? 의사 능력 확인 영상이 있습니다. 3명의 의사가 참관했고 공증인이 직접 확인했어요. 노한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법적으로 이보다 더 명백할 수가 없습니다. 혜진이 세진에게 매달렸습니다. 아버님, 저희 정말 죽을 죄를 지었어요. 하지만 저희에게도 아이들이 있잖아요. 아이들은 뭔 죄가 있어요? 제발 한 번만, 단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하지만 세진의 눈빛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너희가 날 버린 건 이미 지나간 일이 아니다. 세진의 목소리는 더욱 단호해졌습니다. 내가 죽는다 해도 외면하던 너희가 지금 와서 무슨 자식 노릇을 하겠다고? 너희는 내 생명보다 하와이 여행이 더 소중했고 내 치료비보다 아이들 학원비가 더 중요했지. 그런 너희가 지금 와서 10억 때문에 무릎을 꿇는다고? 우습지 않냐? 정호의 눈에 마지막 분노가 번졌습니다. 아버지, 그래도 친아들을 완전히 버리시겠습니까? 저희가 잘못했다고 인정하잖아요. 왜 이렇게까지 하세요? 세진은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버린 건 내가 아니다. 내가 먼저 내 목숨을 포기하라며 하와이에서 웃고 떠들었지. 그날로 너는 이미 내 아들이 아니었다. 이제는 남이다. 남에게 내가 왜 재산을 줘야 하냐? 정호와 혜진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병실을 나가면서도 끝까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한 달 뒤 세진은 병원에서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노한의 도움으로 최고의 치료를 받아 건강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세진은 40년간 지켜온 철물점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낡은 가구들과 오래된 공구들, 세월의 흔적이 담긴 모든 것들을 하나씩 정리해 나갔습니다. 형님, 이런 건
그냥 버리는 게 어때요? 노환이 녹슨 연장들을 들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이것들도 누군가에게는 필요할 거야. 세진은 사용할 수 있는 물건들은 모두 동네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40년간 정든 물건들이지만 이제는 새 주인을 찾아주고 싶었습니다. 이 연장들 덕분에 수리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할아버지, 이 공구 정말 좋네요. 소중히 쓸게요. 동네 사람들의 고마워하는 모습을 보며 세진은 뿌듯했습니다. 철물점 정리가 끝난 후 세진과 노환은 함께 시골로 내려갔습니다. 산과 들이 둘러싸인 작은 마을은 젊은 날의 기억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형님, 이곳이 어때요? 노환이 안내한 곳은 조용한 산자락 아래 자리 잡은 전원주택이었습니다. 집은 크지 않았지만 햇볕이 잘 들었고 앞마당에는 작은 텃밭을 만들 수 있는 공간이 있었습니다. 뒷산에서는 새소리가 들려왔고 앞으로는 넓은 들판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참 좋구나. 여기서 조용히 지내면 될 것 같다. 제가 바로 옆집에 살 테니까 외롭지 않으실 거예요. 두 사람은 나란히 집을 구해 새로운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세진은 마당에 나와 호미를 들었습니다. 텃밭에는 상추와 배추를 심고 한쪽에는 고추도 심었습니다. 뒷뜰에는 어린 감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는데 세진은 그 나무를 보며 종종 미소를 지었습니다. 잘 자라거라. 너는 욕심도 다툼도 없이 이렇게 평안하게만 크면 된다. 그리고 또 하나의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세진이 기부한 재산으로 만들어진 한세진 공익재단이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 것입니다. 재단에서는 매월 수십 명의 환자들이 치료받을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병원비가 없어 수술을 미루던 노인들, 치료비가 없어 고통받던 아이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었습니다. 어느 날 재단 관계자가 세진을 찾아와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지난 3개월 동안 총 47명의 환자가 수술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82세 할머니는 심장 수술을 받고 건강을 되찾으셨고 7세 아이는 백혈병 치료를 받고 있어요. 15세 중학생은 척추측만증 수술을 받고 이제 정상적인 학교 생활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관계자는 환자들이 보낸 감사 편지들을 가져왔습니다. 할아버지, 덕분에 우리 할머니가 살 수 있게 됐어요. 정말 고마워요. 모르는 할아버지가 도와주셨다는데 꼭 감사하다고 전해달라고 엄마가 그러셔요. 편지들을 읽는 세진의 눈가에는 잔잔한 물기가 맺혔습니다. 내 목숨은 외면당했지만 다른 목숨들을 지킬 수 있다면 그것으로 됐다. 이보다 더 보람된 일이 어디 있겠나. 그날 저녁 세진은 마당 평상에 앉아 석양을 바라봤습니다. 붉은 햇살이 논과 밭을 물들이고 멀리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바람을 타고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는 한때 다투고 떠들던 모든 소란을 지우듯 마음 깊은 곳을 따뜻하게 적셔주었습니다. 노환이 옆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형님, 후회는 정말 안 하세요? 세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혀. 오히려 이제야 진짜 마음이 편하다. 40년 동안 자식 걱정, 돈 걱정에 시달렸는데 이제는 그런 게 없으니까 얼마나 홀가분한지 모르겠다. 그래도 가끔은 정호가 생각나지 않아요? 세진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생각나지. 어릴 때는 참 예쁜 아이였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걸까? 하지만 그건 그 아이가 선택한 길이야. 나는 내 갈 길을 가면 되는 거고. 노을은 천천히 저물었고
마을 어디선가 등불 하나가 따뜻하게 켜졌습니다. 그 불빛은 마치 세진의 새 삶을 축복하듯 오랫동안 흔들림 없이 타올랐습니다. 그날 밤 마을 입구 어둠 속에 서 있는 한 사람의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정호였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사는 집을 멀리서 바라보고 있었지만 다가갈 용기는 없었습니다. 집 앞까지 와서도 몇 번이나 돌아섰다가 다시 왔습니다. 아버지,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속삭임은 밤바람에 흩어져 버렸습니다. 정호는 한참을 서 있다가 결국 돌아서야 했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일의 무게가 너무 무거웠고 이제 와서 용서를 구한다고 해도 아버지의 마음이 돌아올 것 같지 않았습니다. 세진은 그 모습을 창가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가지 않았습니다. 이미 내린 결심을 바꿀 생각은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세진은 평소와 다름없이 텃밭에 물을 주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어젯밤의 일은 마치 꿈이었던 것처럼 조용히 넘어갔습니다. 여러분은 세진의 선택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식에게 모든 것을 주는 것이 부모의 도리일까요? 아니면 배은망덕한 자식에게는 단호해야 할까요? 세진처럼 아버지의 생명보다 하와이 여행을 선택한 자식들. 여러분이라면 끝까지 용서하셨을까요? 아니면 세진처럼 단호하게 선을 그으셨을까요?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세진처럼 때로는 단호한 결단이 우리 삶을 지켜주는 순간이 있습니다. 진정한 효도는 돈이 있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정말 필요할 때 곁에 있어주는 것이 아닐까요? 여러분께도 세진처럼 후련하고 평안한 날들이 찾아오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늘 건강하시고 따뜻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